네, 안녕하세요. 자산배분 투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4월 1일 날 방송된 블룸버그 리일 일드 요약 및 해설해드리고 제 의견 짧게 개진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자는 이제 소널 드사이, 짐 캐런, 제임스 에이티. 그래서 이분은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의 채권 최고 투자 책임자고요. 짐 캐런은 자주 나오신 분이고 상당한 인사이트를 주신 분인데 모건 스탠리의 아무튼 글로벌 채권 담당이고 글로벌 매크로 헤드이시기도 하고요. 제임스 에이티는 에버딘의 시니어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1년 반 전부터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짐 캐런은 퀀티티브 타이트닝, 이 자산 축소라는 얘기를 금리 인상이 상당히 예고되기 전부터 이미 주장을 하셔서 상당히 뭐랄까요? 아무튼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 말씀을 잘 좀 경청을 해볼 필요가 있고, 물론 모건 스탠리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자산의 그런 운용 방향하고 크게 어긋나게는 말씀을 못 하시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고. 마지막 질문이 이제 객관식이 아니었고요. 테일러 리그스가 이제 조나탄 페로 대신 이날 이제 출연을 했는데, 이분도 CFA고, 그 다음에 채권의 조예가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이제 본드 걸이라고 이제 채권 담당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일정들이 좀 주요 일정들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뭐 PMI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연준의 회의록도 공개가 되고, 그리고 연준의 위원들이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게 화요일 날 좀 많이 있고요. 뭐 이런데 뭘 볼 것이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핵심을 아무래도 짚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소날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연준 위원들이 공히 일관된 그런 목소리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once it's priced in, that's an easy win.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고 구두로 이제 먼저 예고함으로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진행해도 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건 아닐까요? 그걸로 이미 연준이 일을 잘 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두 분이서 얘기한 거는 자산 축소 얘기를 이제 그게 이제 언론의 이제 중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MBS와 얼만큼의 이제 채권을 월별로, 그리고 총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자산 축소를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확실하게만 얘기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기대치보다 너무 적게 자산 축소를 한다거나 뭐 이러면은 좀 변동성이 더 커지고, 반대로 뭐 너무 허키시하게 굉장히 유동성을 빨리 흡수한다고 하면은 좀 시장이 발작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지는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의 그런 의미를 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뭐 하이힐드나 아니면은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나 결국에 크레딧 스프레드가 늘어날 것인지, 채권의 가격이 회사채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좀 주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물가 인상 기대치, 그러니까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이 이제 뭐 20년물, 30년물 그 채권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명목 금리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expectation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요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JP 모건도 이제 레이크 하이크가 이제 금리 인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수정 전망을 했죠. 더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Not wanting to fight the Fed or their itches, we are now replacing our expectations for 25 basis point hikes in May and June with 50 basis point moves. 그래서 당초 25bp 하이크 5월과 6월에 25bp를 50bp로 각각 이제 교체해서 전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reverting to 25 basis hikes in July and thereafter.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front loading입니다. 앞단에서 먼저 올려서 눌러놓고 그리고는 이제 정상적으로 25pp씩 간다고 이제 전망을 한 거죠. 아무튼 JP 모건이 뭐 여러 가지로 전망도 잘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포지션에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힘이 있으니까요. 유심히 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시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50pp 열어놓는 거죠. 그래도 안 잡히면은 뭐 아무튼 미국의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아니면은 미국의 이제 금융이 이렇게 시장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프론트로드 JP 모건하고 같은 뷰를 갖고 있는 게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렇게 다 이제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걸 좀 제가 약간 잘라서 이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잘 안 되는데. 네.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제가 뺏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물어봤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현재의 경제는 굉장히 강하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좀 긴 세월로 보면은 아무래도 약간 하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2, 3년 뒤에 강하지 못하다는 그런 예상치가 시장 금리로 반영된 거다 얘기를 했고 2023년 후반 혹은 2024년 초반에 아무래도 좀 경기 하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은 3.5%까지도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날 같은 경우는 이번 질문이 비슷한 질문이었는데요. 아무튼 2.8%로 지금 연준의 이제 점도표 평균치가 돼 있지만 4%까지 최상단 정책 금리를 예상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JP 모건의 이제 프론트 로딩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만하다. 제임스 에이티는 이제 지금 현재 비하인드 커브니까요. 지금 늦었으니까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앞에 프론트 로딩을 해서 좀 확실하게 잡으려고 한다. 연준이 가장 두려운 거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self-fulfilling prophec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라면 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라면을 더 구매하고 그럼으로써 가수요가 늘어나니까 더 이제 우리나라의 뭐 주택시장하고 비슷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를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주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더 허키시한 정책도 나올 수 있다. 매파적인 정책도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수단이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날은 답변을 했습니다. 좀 정확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2020년 3월에 그런 연준이 코로나 위기를 닥치면서 이제 했던 정책은 정말 좋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QE 1, 2, 3를 한 방에 하면서 좋았지만 올해도 이제 사실상 채권을 사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더 푼 거는 좀 확실히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수준이 가장 최상단의 피크 일드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자산 축소를 하게 되면 피크 일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장기채를 갖다가 시장에 내놓으면은 1차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시장 금리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 가격이 바닥을 쳤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총 수요를 이제 확실하게 줄여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리세션이 온다고 해도 그거를 감내할 것이다. 연준은 이 얘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이 사실 이런 행위를 한 거는 뭐 새로운 게 아니다. 2008년도 이전에는 자주 해왔던 일이다. 이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5월 4일 날부터 이제 QT가 진행될 걸로 이제 그때부터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진행이 될 걸로 이제 예상을 했고 중요한 건 이제 경제 상황이나 주가 상황하고 관계없이 왜냐면은
음식료의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이 흔히 주식이나 경제가 안 좋으면은 같이 떨어진다고 보지만 상당히 긴 터울 뒤에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 상황과 이제 음식료 가격, 에너지 가격은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이 음식료하고 에너지 프라이스를 잡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연준은 하드 랜딩, 급속한 경기 하강을 감수하고라도 더 긴축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분은 예상을 하셨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첨부하자면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실은 달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연준이 그렇게 풀어줬다가도 긴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 얘기는 누군가에게는 미국의 채무를 팔아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그 장기 국채를 팔아야 된다. 미국 정부의 빚을 다른 사람이 이제 사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ECB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5% 가다가 이제 지금 이제 물가가 8%까지 뛰고 이런 가운데 정말로 예전에 코로나 위기를 대응할 때는 전체적인 중앙은행들이 다 좀 일관되게 뭔가 합심해서 정책을 내놨는데 이번에도 그런 게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을 좀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에이티가 답변하기는 ECB는 지금 사실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안 올릴 수도 없고 그런 좀 어려운 환경에 있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만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다. 했고 그 다음에 10년 전인가요? 이제 아무튼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지만 그때 실질적인 수요 증가에 의한 그 물가 상승이 아니었는데 좀 너무 지나치게 일찍 그리고 과도하게 하다가 사실은 지금의 유럽의 문제를 좀 더 야기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ECB의 위원들은 그걸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아직도 유로를 풀고 있죠. 풀고 있는 상황에서 6월까지도 지금 채권을 매입을 할 것이다. 시장에 유로를 더 방출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힐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정 정도 종료를 하고 하이힐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비교적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보다 짧은 편인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채권 가격에 대한 전망을 좀 물어봤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싸진 가격이 됐다. 그러나 이제 좀 더 기다려 보면 괜찮은 가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소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좀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런 금리 인상기에는 약한 고리가 어딘지를 주로 봐야 되는데 약한 고리가. 근데 지금 현재는 대차 대조표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기업이든 개인의 현금 흐름 상황이든 그 다음에 이런 채용 시장이든 그래서 연체율도 굉장히 낮은데 통상의 사이클에서는 파이낸셜스 왜냐면은 미국에는 이제 작은 지방 은행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파이낸셜들하고 은행주들하고 그 다음에 은행하고 에너지 기업들이 사실은 약한 연결고리인데 그게 이번에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규제가 좀 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건전한 상태고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지탱을 하고 사실상 구조적으로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하면서 그 부분만큼은 명확히 미국 정부에서 에너지 기업들에게서 사주기로 한 거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이 지금 기업들이 약할 리는 없고 그래서 리세션 오더라도 마일드한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아주 강한 리세션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 얘기를 좀 깊게 얘기한 거는 상당히 그동안 제가 관찰해 왔을 때 맞추셨던 경력이 좀 있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년 혹은 1년 반 뒤에 매수할 기회가 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임스 에이티라는 분의 큰 걱정은 시장이 급격한 하락을 좀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연준이 급격하게 개입해서 시장을 급격하게 부양했고 지금은 예전과 달리 시장의 반응 속도나 정책이나 굉장히 빨라진 거기 때문에 QT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축소되고
그럼 그 중에 이제 못 버티는 애들은 확실하게 빨리 떨어지고, 그러면은 뭐 하이힐드나 아니면 크레딧 회사채 시장에서 가격이 그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 이제 테일러 힉스가 마지막으로 질문한 거는 QT가 이제 리퀴디티 유동성을 좀비 기업에서 빼는 건데 뭐 괜찮겠냐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경기 하강은 그렇게 리세션은 앞으로 바로 일어날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QT 자산 축소를 하게 되면은 시장의 유동성을 빼면 QT 웬 장기채를 갖다가 오히려 시장에 내놓은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듀레이션 리스크가 더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만기 리스크가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IG는 만기가 긴 게 비중이 더 많으니까 오히려 만기 쪽이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채권 투자할 때도 섹터별로 잘 조심해서 구분해서 투자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의견은 좀 급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번이고 2번인데요. 이거 좀 잘못됐네요. 급격한 전환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어떤 임계점을 지나치면 공급 과잉이 되고 그러면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워낙 많으면 사실 그러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의 시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냐. 그거에 대비해서 자산 배치를 해야 된다. 왜냐면 그거의 정확한 티핑 포인트는 우리가 헤지펀드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식량,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승은 실물 경제하고 상관관계가 좀 낮다는 거죠. 실물 경제는 어느 정도 이미 안 좋아진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따로 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바스켓에 담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반대로 미국의 장기채도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나왔지만 미국에서 이제 왕고회사 같은 경우 이미 2022년 올해 크리스마스에 그런 서플라이 체인의 이슈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부터 발주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가수요를 늘리고 공급이 과잉이 될 우려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급부로 연준이 정책 금리를 인상하고 아니면 자산 축소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채권 가격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을 전국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고무줄 당기듯이 원자재 가격을 팍 떨어뜨리는 순간에 같이 채권 가격도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공급 과잉이 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식량 가격이 떨어지면서 반대로 채권 가격이 확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채는 지금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현금 보유와 그 다음 변동성 보유는 필수다. 제가 항상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stay invested 해야 된다.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는 거는 어느 상황에서도 안 된다. 왜냐면 우리가 언제 워런 버핏도 결국에는 터닝 포인트, 이제 다시 경기가 좋아지는 그 포인트를 잡지는 못했거든요. 그게 주식시장에 6개월 선행할 수도 있고 9개월 선행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일정 비율로 어느 정도 항상 보유해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원자재와 지금 미국의 이제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 조금씩 기회가 있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2.2% 이상이면은 지금 이미 2.5%, 2.4% 이러지 않습니까? 조금씩 사서 최대 맥시멈 그런 주식이 아닌 자산의 비중을 최소한 40%까지는 슬슬 올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뭐 유망한 섹터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 기업 전망들은 양호한 부분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스크가 이렇게 크고 채찍 효과로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 하강시 가장 크게 꺾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주식은 지난번처럼 이제 바이앤홀드는 좀 권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정치적 내전이 극단되거나 이런 부분은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좀 많다. 한국 시장은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이 부분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